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과연 시큐리티와 관련된 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조직의 업무의 영역과 범위, 한계는 어떤 관계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모든 조직의 활동 범위와 그다음에 권한은 법적 관계에서 의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국민들이 뭐 헌법이라든지 형사소송법이라든지 우리 국민에게 주어진 어떤 의무인 그 법을 위반을 했을 때는 분명히 어떤 처벌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경호와 관련된 어떤 법적인 요인들은 과연 어떤 것이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호에서 가장 어떤 상징적인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이 대통령 경호처에서는 과연 어떤 법적이냐, 초기 단계 1965년도 박 대통령 경호실이 태동을 하면서 대통령 경호실법이 태동을 냈습니다만은 이것은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에 의해 가지고 임무를 수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별도 제가 세부적인 어떤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뭐 시큐리티와 관련된 과목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시큐리티와 관련된 즉 경호 경비와 관련된 어떤 법적인 어떤 유형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법적 지위에 대한 사항에 어떤 것일까를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민간 경비의 어떤 대표적인 어떤 것은 경비업법은 경비업법 시행령과 경비업법 시행 규칙에 가지고 경비안에 어떤 모든 업무 영역과 그다음에 정의, 그다음에 민간 경비를 설정하는 데 필요한 어떤 모든 전반적인 요건이 어떤 것인지를 갖다가 판단하는 것이 바로 이 경비업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청원 경찰이 지금 굉장히 사정이 되고 있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만은, 청원 경찰은 어떻습니까? 국고 중요시설에 대한 대통령이 전한 국고 중요시설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어떤 안전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청원 경찰이었습니다만은, 이 청원 경찰은 청원 경찰법과 청원 경찰법 시행령 그리고 청원 경찰법 시행 규칙에 가지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 관련된 어떤 그런 여가를 볼 것 같으면은 재난이라든지 안전관리에 관련된 것은, 재난과 관련된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있고요. 그 다음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그 다음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지고 모든 우리나라에 발생될 수 있는 재난재해에 대해 가지고는 어떤 법적 통제권을 가지고 효율적인 어떤 대응 기지를 구축하게끔 규정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국민들의 치안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이 있죠. 경찰의 어떤 업무 영역이 굉장히 다양하면서도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죠. 경찰법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외에 뭐 경비업법 보안 업무 관련 규칙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산재가 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비업을 과연 우리의 이제 경비업은 대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 일본의 경비업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도용을 한 어떤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비업법은 1962년도에 일본 최초의 현대적인 어떤 전단 경비 회사인 경비보장회사, 즉 지금의 어떤 세콤의 전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본의 경비업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964년에 올림픽과 1970년도에 만국 박람회를 계기로 해서 민간 경비가 질적으로 굉장히 양적으로 하든지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1972년도에 이러한 어떤 일본의 성장 발전을 갖다가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1973년도 12월 31일 날 한국의 청원경찰법을 갖다가 전면적으로 개정을 해서 76년도 12월 31일 날 한국 용역경비업법을
저정하는 데 큰 영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수차례가 수십여 차례 가지고 경비업법이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일반적으로 추후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대통령 등의 경우에 관한 법률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고 그러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경비법은 굉장히 조금 다른 법적인 어떤 영향에 비해 가지고 좀 권한적인 어떤 요소보다도 규제 저항이 크기가 있기 때문에 업무 영역에 굉장히 의무를 수행하는 데 경범들이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즉 공권력의 지원과 법적인 보장을 전혀 받지 못하는 처벌 기준과 규제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경비법에 대해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 경비법의 내용이 어떤 것이 있고 어떤 권한적인 요소, 어떻게 불합리 조항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이런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데 고객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지고 경비법이 어떤 게 개정이 돼야 될지를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기본적인 어떤 경비법이 뭐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과연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비법 제1장 총칙의 제1조의 목적을 볼 것 같으면은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인 어떤 관리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즉 다시 말하면 이 경비법은 경비법의 효율적인 어떤 육성과 건전한 운영에 대했습니다만은 이 경비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경비업체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안전체제를 갖다가 제공을 해주는 어떤 그런 차원으로 전개되는 것이 바로 이 경비업체 아닙니까? 자, 뭐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예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과연 민간경비업체가 여러분들 생각하건데 이 경비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경비업체가 도대체 왜 태동을 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경비업체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을 때 대체적으로 수익이 창출되고 뭐 범죄가 다양화되고 흉포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생겨났다. 뭐 당연한 것이죠. 그렇습니다만은 경비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으로부터 안전입니까? 범죄로부터 안전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로 보안의 안전의 경비업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범죄는 경제 여건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도 볼 수가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없다고도 볼 수 있다. 자, 경제가 발전할 것 같으면은 과연 범죄가 증가를 할까요? 아니면 하락을 할까요? 아니면 경제가 하락을 할 것 같으면 범죄가 증가를 할까요? 하락을 할까요? 판단 한번 해보십시오. 제 생각에는 범죄라는 것은 범죄의 유형의 변화가 있을 뿐 범죄는 항상 증가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MF 체제와 같은 어떤 경제가 하락이 됐을 때는 단순 범죄, 생계유지형 범죄, 절도, 주거침입 범죄, 강도, 강간, 살인과 같은 이런 어떤 단순 범죄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사회 같이 경제가 발전을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신종범죄가 많이 생기죠. 유가전법 범죄, 신용범죄, 뭐 보이스피싱, 뭐 이런 서비스 범죄 굉장히 다양한 어떤 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가지고 나타나는 어떤 IT와 관련된 쪽, 비트코인, 블록체인과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어떤 새로운 것이 보안체제가 나타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가 하락을 하든 경제가 발전을 하든 증가하는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치안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어딥니까? 경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찰의 인력과 장비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저히 전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권력으로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 전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다. 민간 사회단체 너희들 우리와 공조체제를 유지해 가지고
전체 국민의 안전을 갖다가 책임을 지자 해서 생긴 게 뭡니까? 이 민간 시큐리티 관련 업체, 즉 민간 경비 산업입니다. 그래서 경찰의 치안 업무를 공정체제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에서는 민간 경비 업체 산업의 주무관청이 바로 경찰청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전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경찰과 치안업무와 공권력과 그다음에 민간경비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통적인 어떤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안전체제라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민간경비 업무와 공공호와의 어떤 공통적인 합일체가 되는 부분을 우리는 하이브리드 폴리싱, 즉 혼성적 치안 업무 영역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성적 치안 업무 영역이 즉 민간경비와 그 다음에 공권력 경찰과 업무 영역이 겹치는 이 부분이 굉장히 각국의 어떤 성향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많을 수도 있고 그 범위가 굉장히 축소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것이 선진국이냐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다시 말할 것 같으면 경제가 발달한 나라 선진국에서는 이 민간경비와 공권력 즉 경찰이 상호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협조체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경찰이 하는 업무를 민간경비에 굉장히 이관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이 혼성적 치안업무 영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습니다만은 미개발 국가라든지 비선진 국가에서는 즉 경찰이라는 어떤 공권력과 민간경비가 수평적 관계가 아닌 수직적 관계에서 종속관계 즉 지명령체제에 있기 때문에 이 경찰과 공권력이 절대 민간 기업에 가지고 자기의 권한을 위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영역이 굉장히 좁아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제가 보건대는 우리나라에서는 한 중간 정도의 어떤 역할이 되지 않을까? 저 혼성적 치안 업무 영역을 굉장히 넓히기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영교도소 운영이라든지 즉 경찰에서 법무부 교정국에서 하는 민영교도소를 종교단체에 이첩을 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혼성적 치안 업무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그 방안으로서 우리가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것이 탐정업법. OECD 국가 중에서 아직까지 탐정업에 대한 어떤 제도가 도입이 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20, 30년 전부터 이 탐정의 관계를 하면서 지금 현재 세계 한인 공인 탐정협회 한국 지사장으로 있으면서 그다음 대한민국 탐정협회 고문으로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국민들의 어떤 권익을 보장을 하고 실제 어떤 치안 업무를 담당하는 어떤 경찰이 그 업무에 부족한 영역을 민간에게 이관을 시켜서 공조체제를 유지해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탐정제도가 도입이 돼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그 전에 주무관청의 정리라든지 이것이 우리가 사전에 우리가 정리해야 될 요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민간조사대 이 시간을 통해서 민간조사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이 될 어떤 필요성과 전망과 그 다음에 문제점 과제 이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시큐리티 관련 업계 대통령 경호처 경찰 그 다음에 청원경찰 재난과 관련된 쪽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정성 카지노라든지 일반 호텔 보안요원들은 과연 어떤 법적 근거에 가지고 임무를 수행할 것 같습니까? 대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 직영체제와 아웃소싱 체제를 두 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아웃소싱
직영 아웃소싱 체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경비법의 적용을 받아가지고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만은 직영 체제에 있는 사람들은요, 정식 직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민간 경비원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경비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어떤 법적 근거에 가지고 임무를 수행하느냐 그럴 것 같으면요, 회사 내규 매뉴얼에 가지고 임무를 수행하거든요. 매뉴얼에 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은 그 사람들은 경비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현행범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현행범이 발생이 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내가 근무하는 보안 업무를 검하는 거지에게 현행범이 난동을 부리고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체포를 할 수가 있죠. 체포를 하고는 수사라든지 문책을 할 수 없는 것이 돼요. 했을 때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이관을 시키는 어떤 그런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를 같으면은 민간 경비업을 수행하는 보안원들은요, 어떤 권한적 요소가 거의 없습니다. 사인과 똑같습니다. 개인과. 사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현행범에 대해서는 누구나 체포할 수 있습니다. 자구책을 강구하고 이런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것을 민간 경비원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인 어떤 민간 경비 업무를 업무 영역을 확대를 시키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어떤 범위, 효율적인 어떤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앞으로는 그 중용적인 어떤 내용을 찾아서 어,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하고 최대한으로 권한을 좀 부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는 민간 경비업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의 생각도 많은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더불어서 제가 뭐 다른 데서도 막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이 경비업을 하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국민대 지금 경비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 뭐 굉장히 좋아지고 그랬습니다만은 좀 경비원 그럴 것 같으면 아파트 경비원을 생각하고 국민들의 시야가 굉장히 좀 낮죠. 고연령층이다, 보수가 적다, 장래성이 없다. 가장 그것이 뭡니까? 저 국민들의 보는 시야죠. 아파트 경비원이라는 어떤 굉장히 하부적인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아니죠. 이것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 여러분들 복덕방이 있었지 않습니까? 복덕방이 어땠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어땠습니까? 연세 드신 분이 방 이렇게 장기나 바둑 뜨다가 방 이렇게 소개를 시켜가지고 담배값 얻어가지고 하는 뭐 그렇게 소일거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학에 과가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관리학과. 그 다음에 국가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 그 다음에 연령층이 굉장히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고학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부동산 컨설팅을 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보고 우리는 뭐 부정적인 시야를 갖다고 직업적인 요소를 갖다가 나쁜 방향으로 천한 직업으로 생각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경호, 경비, 시큐리티 관련된 쪽도 마찬가지라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복덕방의 개념을 떠나가지고 대그룹에서 지금 보안 업무 관련 업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ADT 캡스, 부터 현대라든지 삼성이라 에스컴, S1부터 시작했어. 이런 어떤 대그룹에서 하고 그 다음에 연령층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고 그 다음에 대학에 과가 있지 않습니까? 용인대 경학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대외적으로 안전과 관련된 시큐리티 관련된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전문직화되다 보니까 경호, 경비, 보안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인식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한 가지의 어떤 학문이 정착화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어떤 필요 충분 조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첫째는 인접학문과의 어떤 연계적 개념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독립된 주제가 있어야 될 것이고 세 번째는 대학의 학과가 있어야 될 것이고 네 번째는 국민들의 어떤 효율적인 어떤 연구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접함과 즉 경찰관이라든지 국방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재난 재해 이런 관련 어떤 연계적인 어떤 학문적 영역과 연계해서 그 주제가 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찰 마찬가지고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시큐리티 즉 수행이라는 신변보호라는 어떤 특수한 어떤 독립적인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고 기계경비 시스템이라든지 공학적인 요소 그 다음에 사이버 보안하고 독립된 주제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대학의 용인대 경학과를 비롯해서 석박사까지 해서 대학의 독립된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경호원 옛날에 뭐 보디가드라는 영화를 내가지고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그렇습니다만은 지금은 뭐 S1 ADT 캡슐이라든지 국내 유명한 휴스의 그룹에서 이 보안업을 갖다가 직영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도 많기 때문에 어떤 고정적인 요소, 그 다음에 뭐 급여라든지 장래성이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이것이 모두 됐기 때문에 이제는 명실공히 시큐리티 관련 업무가 굉장히 활성화됐다. 그래서 그 업무적인 어떤 개념도 굉장히 늘어나는데 옛날에는 민간 경비원들하고 아파트 경비원으로 생각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어떤 대통령 경호직 공무원화 됐죠. 그 다음에 경찰직, 그 다음에 법원, 검찰청, 국회 같은 데서도 그 다음에 정보청사, 보안요원, 보안직 공무원 이 전부 이제 공무원화 돼가지고 우리 업무를 갖다가 연계할 수 있고 진출할 수 있는 어떤 것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비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경찰들은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범죄 예방이라고 그랬습니다만은 저는 실질적으로 옛날 경찰청에서 청장 앞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경찰의 궁극적인 목적이 범죄 예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경찰이 무슨 범죄 예방을 하느냐? 그러니까 경찰이 놀래더라고. 교수님 무슨 말씀하시냐고. 생각해 보십시오. 경찰의 궁극적인 문제가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범죄 예방입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예방한다고 진급시켜 줍니까? 예를 들어서 모 지역, 용인 지역에 작년 대비 작년에 2만 건의 범죄가 발생을 했는데 이 용인경찰서 관내에 있는 직원들이 너무나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해서 이 범죄를 50%를 줄였다. 10,000건으로 줄였다. 그럼 범죄, 궁극적인 목적인 범죄 예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인경찰서 직원들 너무 고생했다. 범죄 예방을 했으니까 용인경찰서장부터 전부 일개 특진에 표창장 주고 해야 그게 진정한 경찰의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특히 정치계에서 용인지역 범죄 50% 줄여서 예산 30% 삭감하고 병력 20% 줄여버려. 이게 현실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찰의 궁극적인 목적은 범죄 예방이 아니고 뭡니까? 사후조치적 기제거든요. 실적을 해야 되거든요. 도둑놈은 잡고 살인자 잡으면 고가 실적 높아하니까 표창 받고 진급하고 특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범죄 예방으로 두고 있습니다만 있는 범죄도 다 채우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실질적인 어떤 의미에서는 경찰은 범죄 예방적 개념보다는 사후조치적 개념이 훨씬 높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진정한 범죄 예방을 하는 것은 과연 어디냐? 저는 민간경비 산업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누가 나를 납치하고 스토킹을 하는 사람이 있다. 누가 나를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하고 있는데 신변의 위협을 느끼니까 거기 경비회사, 경호회사 거기 계시는 분들 한 달에 일당을 얼마 줄 테니까 나를 좀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시오. 이건 뭡니까? 사후조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방이지 않습니까? 다만 틀리는 게 뭡니까? 경찰이라는 것은 전체 국민의 안전체제를 구축하고 그렇습니다만은 민간경비업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나에게 적절한 보수를 지급하는 그 대상에 한해 가지고 안전의 어떤 업무를 갖다 부여해 주는 어떤 그 차이, 즉 대상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공권력과 공경호와 민간경호의 차이를 가장 비근하게
우리가 판단할 것은, 즉 공경원은 우리의 국민의 세금에 가지고 그 사람들의 어떤 보수를 지급해 준다. 뭐 군, 경찰, 대통령, 경호직, 영무원, 국정원이라든지 공무 업무를 수행하는 어떤 이런 모든 조직은 우리 국민의 세금에 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돈으로 해서 우리 세금에 가지고 급여를 주니까 우리 전체 국민을 대상을 합니다만은, 민간 경비는 어떤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경비법에서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법인만이 이 업을, 경비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은 뭡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서는 나에게 특별한 어떤 대가를 부여하는 데서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우리 경호학에서 테러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개인적인 테러도 있습니다만은, 국가적 9.11 테러라든지 살인 독가스 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IS 요원들의 어떤 테러라든지, 여기에 민간 경비를 투입한다. 경호하고 테러하고는 전혀 저는 관계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면, 테러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어떤 공격 전술이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저기 9.11 테러가 특정인 대상을 갖다가 암살하고 자해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까? 살인 독가스 사건부터 시작하고 이런 모든 것이 종교적 테러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기의 어떤 테러 집단과 조직이 그런 어떤 테러와 자해를 대항함으로 해서 자기의 정치적 개념과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 하는 것이 테러고, 그런데 경호는 아니에요. 경호 경비라는 것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나에게 특별한 어떤 급여를 제공해주는 그분들을 위해 가지고, 그 대상을 위해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호학에서는 가장 중요시하는 범죄 요건이 어세시네이션, 암살입니다. 특정인에 대한 것. 그렇기 때문에 테러와 경호는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구분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만약 테러가 발생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민간 경비원들이 S1이라든지 ADT 캡스라든지 일반 경찰청에 등록된 민간 경비원들이 나갑니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안 나갔죠? 그것은 뭐냐? 전부 국가에서 소방방재청, 경찰이라든지 군이라든지 이런 어떤 공권력이 하는, 국가에서 지원 체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에서 하는 것이지, 민간 경비에서는 자원봉사적인 어떤 개념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우리가 공적인 업무와 사적인 업무를 갖다 두 개를 공시하는 어떤, 특히 특수경비원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중요, 대통령령이 전하는 국가중요시설의 안전 업무를 자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어떤 업무를 하는 경비업은 과연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판단해서 공부해보면서 내용을 한번 검토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시큐리티 관련 산업계가 굉장히 많이 확충을 하고, 그 확충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어떤 부작용, 이 부작용이 확산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그 피해를 받는 것은 누굽니까? 우리 국민들이지 않습니까? 수요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요자들의 어떤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원대 질적 수준을 높이고 효율적인 어떤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시큐리티 관련 산업의 어떤 제도적인 것과 법은 어떻게 정착가 돼야 될지를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경비업법에 대해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